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책만 읽었던 것보다 또 선생님이 강의를 같이 또 들으니까 또 새롭게 또 다가오는 부분들이 또 많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선생님께 저희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오늘 특별히 이 강의에 지금 참여를 해주신 또 패널이 계십니다. 올해 환경대학원을 졸업한 문지연 박사가 지금 선생님께 이제 질의와 코멘트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문지연 박사는 지금 메타버스 관련 기업 탐보라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대학원 박사를 받으셨고요. 자, 문지연 선생님 그러면 좀 준비해 오신 이렇게 좋은 시간 이렇게 직접 강의를 듣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아무래도 저희는 도시계획학과니까 그 도시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그 토지라는 소설이 주는 함의에 대해서 아까 플레이스 마케팅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토지라는 소설이 배경이 된 그런 장소, 그리고 이제 박경리 그분이 사셨던 곳 이런 곳에 대한 플레이스 마케팅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여기 챕터 중에 이 책 제목이 토지잖아요. 근데 펄벅은 대지라고 썼었고, 그리고 사실 이걸 뭐 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산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이거를 토지라고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박경리 선생님께서 대지는 이게 너무 경관의 느낌인 것 같고, 땅은 좀 너무 장소성의 느낌인 것 같아서 이제 토지를 이제 썼다. 근데 그 토지라는 의미 안에 어떻게 보면 소유의 의미가 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토지는 이제 나의 이제 소유이기도 하고 어떤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이제 토지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토지가 그 대하소설 그 토지에서도 그렇지만 한 개인이 그 역사적 소용돌이 안에서도 그 끈질기게 살아남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잖아요. 그 인물 한 명 한 명이. 근데 그것들이 이 토지와 그 깊게 연결이 돼서 그 어떤 한 개인의 그 끈질긴 삶, 그 질곡 이런 것들이 그 토지 안에 되게 함축이 됐다는 전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토지의 개념을 저희 같은 이제 도시계획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그런 어떻게 좀 인문학적으로 또는 그 개념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일어나고 무슨 광주 학생부 군사학교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말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역사 소설을 갖고 말할 수 있겠는데, 역사 소설도 아닌 것이 왜 그러냐? 역사 소설이라는 것은 영웅적인 주인공이 있어가지고 그 주인공의 그 지배자야. 토지라는 것은 수많은 인물이 왔다.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전형적인 어떤 역사 소설도 아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토지라는 제목은 저는 우리 보편성 어떤 한 나라의 어떤 집안 이야기를 보다 결국은 보편성을 위한 어떤 말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분 중에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생 문지석이라고 합니다. 학부는 뭘 공부했습니까? 네. 기초학문으로는 학부 과정에서 건축을 전공했었습니다. 네. 제일 정성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 발표해 주신 내용도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 선생님이 써주신 글도 되게 재밌게 읽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궁금했던 점이 오늘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듯이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은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글에서 다루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김영국 선생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어떤 그런 시선과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선생님이 박경리 선생님과 연결될 수 있었던 그 지점이 바로 글이었잖아요. 근데 글쓰기의 종류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글이 굉장히 어려운 또 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런 글을 굉장히 어쨌든 잘 쓰셨기 때문에 박경 선생님과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글을 쓰기 위해서 혹시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고 계신지 그런 잘 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노하우를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글쓰기는 이렇게 말하고 싶죠. 글쓰기는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글을 쓴다고 주제를 정해지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썼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야기하자면 서양 속담도 있지만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글을 쓰면 최소 교정을 얼마나 하느냐 한 20분 합니다. 학교님은 내 글을 쓰는 것도 굉장하죠. 자기 쓰게 되면 또 필사하면 글 공부가 된다고 최소한 글 쓰기는 20분 쓰는데 예를 들어 옛날 대학교에 있을 때 어디서 내보고 글 좀 써달라고 해요. 그래 지금 미국 바빠서 못 씁니다. 아닙니다. 몇 장, 5장밖에 안 되면 작은 글입니다. 금방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합니다. 화를 확 입힙니다. 몇 장, 5장 그렇잖아요. 글 쓰기 어려운다. 그래서 그 좋은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작가가 그러는데 컴퓨터 화면을 바로 펴지 않고 항상 이렇게 어떤 것도 따먹지. 그런데 그거는 유명한 화가들이잖아요. 유명한 화가들도 이 그림을 이제 위에 올려놓을 때 흰 벽면이 보이도록 안 하고 왜냐하면 흰 벽면이 주는 어떤 공포함에서 그러니까 그걸 쓰기는 누구든지 다 어렵다. 그러나 전략투고 그 다음에 교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교정을 어떻게 하느냐? 얘기들도 적혀 있지만 교정을 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어보고 자는 거를 또 소리 내서 읽어볼 때 자라 글이 부드럽지 않으면 바뀌겠죠.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내가 조선일보 논설위원회를 했는데 그때 교정부에 가서 그걸 고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고치는가? 2인 1조가 되었어요. 이 계란, 헬리라는 것을 이 초보 기사에서 가사를 읽습니다. 그럼 읽으면서 이제 고치고 이 사람은 옆에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게 길어서 우리가 길어서 그래서 그래서 완벽을 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조선일보에 있었는데 글자 쓰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소리내서 못 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소리내서 읽는 것은 음독한다. 소리내서 순독한다. 순독 입술로 읽는다. 이거 뭐예요? 무슨 그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당장 쓸 수 있는 게 이제 중간식 문제는 있잖아요. 시의 요를 한번 지금하고 그때도 중간식 써놓고는 빨리 순독을 해본다든지 굉장히 그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글을 제 일기 같은 걸 쓰는 걸 좋아해서 글을 쓰는데, 근데 그런 것은 사실 개인적인 수준의 말일 뿐이고 편지 같은 것도 개인적인 수준의 말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준의 글쓰기로는 부족하다 느끼는데, 어쨌거나 그건 글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글 쓰는 것만큼 제가 독서를 해야 되는데 독서를 할 시간을 제가 안 내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혹시 독서를 위한 어떤 마음가짐이 또 따로 있으신지. 네, 나는 우선 일기 쓴다고 하는 상태는 참 좋은 겁니다. 나는 일기를 안 쓰는데 지방 이야기했을 때 내 아내는 일기를 열심히 썼어요. 지금도 뭐 젊었을 때부터 썼다고 근데 그걸 잘 써요. 그잘 썼다고 자기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뭐 남한테 편지 적는 것도 마음에 알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편지를 아는 부인애들한테 아는 사람한테 받으면 개발세가 많이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글을 일기라든지 편지라든지 이런 거 쓰는 걸 좋겠다 싶고 독서는 어떤가 참다 좋은 질문인데 유명한 문학가의 말이 있습니다. 그분 경제교육을 장관도 지냈던 김준성이라고 김덕 전두환 정부 때 경제부총리도 아니고 그분은 문단에 했고 지금도 어떤 지금이라 아니라 그 자식들이 문화상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사람으로 김준성이라는 분이 독서록에 적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에요. 책을 읽고 나면 이 아이들도 좀 남는 있어야 되겠는가. 무슨 뭐 톨스토이는 이렇게 많았는데 이렇게 많아도 싶고 그렇잖아요. 뭐 좀 그래서 기억에 남기를 원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많은 독서를 하는 그런 게 있고 언제 읽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독서라는 것은 어떤지 합니다. 콩나무 키우기에 같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콩나무 집에서 키우고 봤습니까? 이렇게 밑에 구멍 뚫리는데 이렇게 모재기 떠들고 이제 물을 주잖아요. 그럼 물이 쭉 다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새 콩나무는 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독서가 하다 보면 글을 쓸 때라도 불현듯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특히 내 개인적인 부분을 개인적인 약점으로 이야기하면 난 옛날에 다 기억력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학교 2학년 때 기억이 최고로 오는데 그래서 3살 때, 4살 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프로이드는 3살 때면 자기 어머니 모욕하는 것도 봤다든지 이런 말도 있지만 난 그걸 기억하고 이상하게 글을 쓸 때는 탁 뭐랄까 이분도 그런 기억이 어디서 왔다 그렇게 되어옵니다. 그래서 김준성 선생 봤을 때 콩나무 키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을 하나 특히 여러분 디지털 시대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화면상의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지 말고 난 꼭 신문 하나 보도록 하면 좋겠다. 그랬었습니다.
그다음에 신문을 구독하되 그래서 기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가 또 알고 싶거든. 이거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이게 클리핑을 해가지고 책을 쌓아두고 한참 지나서 넘기고 재밌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 어떤 경험을 했어야 아니라 내가 선생님한테 배웠다. 이 앞에 내가 환경대원에 일을 맺게 돼서 행정대학원 원장을 제가 개인 조언을 했는데 이한민 박사랑 앞에 두고 동상이 서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접수해서 옮기고 왔는데 그분은 하버드대 최초 경영학 석사를 공부가 굉장한 사람인데 어째서 공부한다? 그분이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해가지고 예산국자에 때문에 우리나라는 종전되고 난 뒤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 세금이 없잖아. 나라를 운영할 비용이 없는데 그 비용을 어디서 갖겠습니까? 미국 정부가 주는 돈입니다.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국장을 가서 미국 대통령실 예산국에 가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설명을 주고 돈은 어떻게 필요한가. 그러면 그거 이제 우리나라에 2년 농산물 그래서 쌀, 밀 같은 게 있죠. 우리나라 정부는 그걸 받아서 팔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무슨 주택 자금을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년대 한 10여 년은 완전히 미국 돈에 따라서 나라를 했는데 그걸 추구한다 보니까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버드 경영학 석사 최초로 하버드에서 뭘 배웠는데 강의실을 가르쳐주고 근데 강의실 강의를 했을 때 자기는 하버드에서 속도법에 대해서 빨리 읽는 속도법 신문을 잘 배우면 신문을 배우는 건데 이렇게 읽는 게 손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거 가면서 읽을 그런데 존 F 케네디 대통령 20년대 하버드 대통령 그분도 대통령실에 신문을 읽는데 손을 읽으려고 있는 장면이 그런 것도 봤으니까 하버드에서 가르쳐. 내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책을 빨리 읽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빨리 읽게 되는지 많이 읽다 보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책을 하나 딱 사면 요새는 어떻게 하면 무슨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저는 언제나 좀 읽은 대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목을 몇 개 보면 그거는 이런데 내가 아는 일이고 책을 폴더를 예를 들어서 주말에 한 서너 권 사가지고 매일 한 번씩 읽는다. 많이 이렇게 되면 빨라지는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다시 이 책으로 돌아와서 그 박경리 작가가 했었던 그 문학의 으뜸 주제가 포한이라고 하셨는데 그 포자가 무슨 포자인가요? 품을 포자. 품을 포. 그러니까 한을 품는다 이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을 품고 그거를 승화시켜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가 이제 포한이 되군요. 아. 이제 그런 해석을 했는데 그 이제 글이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틀 속에서 의미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은 한이라고 하면 반드시 원한. 저 사람한테 내 억울한 일은 아니야. 부정적인 의미의. 이건 예, 예. 원한적인 것이고 우리는 한을 할 때 항상 포자를 붙여서 보안이라 할 때 네. 내가 지금 이런 서러움이 있는데 이걸 극복했어. 나는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되었어. 이 새끼는 꼭 공부를 시키겠다. 아. 이렇게 할 때 그게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려는 긍정적 의지를 갖고 있다. 아. 이게 해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우리 한민족의 뭐 이런 거에 뭐 한이라는 어떤 정서에 대해서는 되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가 승화가 돼서 이렇게 포한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흔히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이게 박경리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신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요? 아 요즘 잘 안 써서 그런가요? 아 네네네네. 어른들 아 네네네. 내가 배우기 못한 게 보완이 됐어. 가난한 게 보완이 됐어.
네. 동안이라는 말은 음. 역시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자꾸 이제 안 쓰는 말인데 아무튼 보안이라는 말은 좀 지금도 있어요.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아주 원하는 이렇게 좀 상당히 네거티브지 하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그런 말이라. 그래서 심리학으로 말하면 부족 동기성이나 우리가 뭘 하게 만드는 힘의 중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것을 이제 부족 동기성이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부족 성장 동기성은 뭐냐면 하니까 재미가 있어 잡는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한문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나서 막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런 것은 이제 성장 동기성. 그럼 이제 부족 동기성은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잤다. 그다음에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배우지 못한 게 아니 돼서 열심히 하려고 했다. 가난이 보완이 돼서 그 성장 동기성이라고 네. 심리학. 오늘 오랜 시간 해주시고 인터뷰 해주셔서 거기보다는 뭐 자, 잘했네.